35번. 자, 예술 파트입니다. 자,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그 베토벤의 그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해내지 않는다면 베토벤의 명곡은 결국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 존재할 수 없대요. 결국 지휘자의 연주의 지휘에 따라서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하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 관객들이, 청중들이 이걸 듣고 나서 나름대로 거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야. 자, 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음악 해석.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자, 하지만 이 음악 해석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휘자는 그 밑에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의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손동작, 몸동작으로 그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오른쪽. 자, 일반인들에게 음악 해석이란 말은 좀 낯설지도 몰라요. 자, 엄연히 작곡가가 남긴 악보가 있고 지휘자나 연주가는 악보에 이미 써있는 그대로만 연주 또는 지휘를 하면 될 텐데, 자, 연주의 차이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하지만 막상 악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연주를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기타르 단도 라든가 점점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의 이 스트링 젠도라는 기호가 있으면, 자,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느려져야 하고 어떻게 또 빨라져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보의 불완전성이고, 이 불완전성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다양한 음악 해석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 바로 도입부만 해도 지휘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대요. 자, 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여는 따따따따는 이게 나오는데, 이 내음은 베토벤의 운명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서 흔히 운명의 동기라고 불리는데, 운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 브리오, 즉 빠르고 활기 있게 연주하라고 적어놨대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또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2분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고 적어놨대요. 이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 그 속도 있죠? 음정의 그 박자의 그 속도를 지금 나타내는 그 기계인데, 자, 1악장은 4분의 2박자의 곡이므로 2분음표의 템포는 곧 한마디의 템포인 셈입니다. 자, 한마디를 메트로놈 108의 속도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자들을 긴장시킬 만한 매우 빠른 템포가 된대요. 엄청 빠른가 봐요. 하지만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바로 지휘자 토스카니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반면, 자, 음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유명한, 자, 이 프루트 뱅글러는 좀 다르네요.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두 사람은 완전히 지금 다르게죠. 자, 여기서 똑같은 지휘자인데, 자,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것을 있는 원칙 그대로 따지면 이게 누구고? 토스카닌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프루트 뱅글러라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대로 임의대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좀 있네요. 자, 밑에 프루트 뱅글러의 지휘로 재탄생한 운명의 그 노크 소리는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음 힘있게 그리고 또렷하게 표현된 그 소리는 어느 노크 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크 소리의 여운이 끝나기 무섭게 시작되는 운명의 추적 부분에서도, 자, 이 프루트 뱅글러는 이 작품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줘요. 악보 그대로 연주를 하지 않고 이걸 임의대로 자기가 해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전혀 독특한 어떤 시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빠른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가면서 웅장하게 표현된 운명의 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더 긴막감 넘치는 운명의 추적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루트 뱅글러는, 자, 1악장 도입부에서 베토벤이 적어놓은 이 메트로놈 기호를 지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도입부에 나타난 두 번의 노크 소리를 느리고 웅장하게 연주한 후에 뒷부분의 음악은 빠르고 긴박감 있게 넘치게 이끌어감으로써 베토벤 음악이 지닌 그 웅장함, 그다음 역동성을 잘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자, 자기 나름대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프루트 뱅글러의 이 해석을 틀렸다고 할 수 있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과연 누가 옳은가 이렇게 딱 꼬집을 수가 없어요. 음악에선 틀린 음을 연주하는 것 이외에 틀린 것이란 없대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네요. 자, 여러 가지 다름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클래식 음악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재 음악으로 재현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악보 그대로를 지금 할 거냐, 프루트 뱅글러처럼 이것을 지휘자의 어떤 주관대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할 거냐. 자,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음악을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감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3번에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토스카니니하고 그 다음에 프루트 뱅글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악보를 어떻게 연주를 할 건지, 지휘를 할 건지,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사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답 몇 번 써놨어? 2번 낯선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게 비유법 또는 유추라고 하는데요. 유추적인 해석은 지금 쓰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익숙한 개념을 빗대한 유추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자, 34번입니다.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가 적절치 않은 건데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았다면 음악 해석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토스카니니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지금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프루트 뱅글러처럼 그것을 자신의 주관대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에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이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자, 베토벤 당시의 호른으로는 자, 호른이 나왔습니다. 악기 호른. 제연부에서 시장적으로 낮아진 제2주제의 팡파를 연주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교향곡 5번 1악장 제연부에서 제2주제 팡파르를 호른과 음색이 가장 유사한 목관 악기는 뭐로 바꿔놨어요? 자,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했대요. 자, 그러나 19세기에 관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음이든 연주할 수 있는 호른이 널리 보급이 됐죠. 그러자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의 제연부에서 자, 이때 팡파르를 호른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호른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그 악기, 호른으로서는 그 연주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베토벤이 뭐라고 되는 거야? 바순으로 연주하도록 이렇게 악보에다 적어놨나 봐. 그런데 이제 호른을 갖고도 연주가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자고 좀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바순의 연주를 고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보에 충실한 그 토스카니니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니까 호른으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휘자들은 악보에 충실한 호른 음악 해석을 중요시했겠군 그런데 자, 여기서는 바순으로 연주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악보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바순으로 연주하는 것 이 자체가 여기서는 뭐다? 오히려 악보에도 충실하다고 봐야 돼요. 왜? 베토벤이 이렇게 바순으로 적어놨으니까. 예, 다음은 4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